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리프트에 차 좋아하는 사공선건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단일 외제차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벤츠의 E클래스인데요. 이 친구가 어디가 그렇게 좋은지 제가 하나하나 아주 잡아 뜯어 보겠습니다. 함께 타시죠. E클래스 처음 타봤습니다. 엄청 고급지네요. 이 뭔가 나무 패턴과 이 가죽 시트의 조화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아날로그 시계가 박혀 있는데 이 삼각별 역시나 또 역시 함께하고 있네요. 뭐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건 이 고급성 중에서도 이 스티어링 가운데 박혀 있는 이 삼각별이 저희 심장을 두근두근 거리게 하지만, 이 벤츠 E클래스 오늘 저에게 어떤 감동을 줄지 시동 걸고 한번 출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예쁘네. 이 벤츠 E클래스를 가지고 강남 소나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습니다. 이 차의 실제 별명이기도 하고, 원래 예전엔 렉서스였고 그 다음에는 BMW 5 시리즈였고 지금에서는 이 E클래스에게 붙는 애칭인데, 그만큼 국내에서 인기가 많고 잘 나간다는 거겠죠. 제가 이 차를 타보면서 느낀 거는, 그 애칭이 붙은 이유는 일단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디자인입니다. 실내 디자인부터 얘기를 하면 이게 E클래스인지 S클래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 눈이 닿는 곳곳마다, 손이 닿는 곳곳마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실내 공간도 뭐 비교를 하자면 뭐 BMW 5 시리즈나 소나타 같은 그런 중년 다른 세그먼트보다 훨씬 넓은 느낌을 줘요. 왜냐면 실내가 곡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딱딱하고 각진 직선이나 그런 꺾은 선보다는 곡선 디자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고, 이 앞쪽에서 그냥 볼 수 있는 뭔가 벤츠의 그런 아날로그적인 느낌, 그리고 이 바람구멍 나오는 그 구멍들의 연속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 하나하나가 이 벤츠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벤츠 감성. 요새 뭐 소나타라던가 그랜저, G70, G80이 굉장히 실내 디자인이 잘 나온다, 뭔가 외제차 같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이 E클래스의 실내입니다. 벤츠의 실내 감성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과 DNA가 조화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 타게 되는, 혹은 뒷자리에 타게 되는 사람들마저도 이 실내 디자인 감성에 푹 빠져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보면 이 친구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심플하게 가로로 크게 이어지는 전면 그릴과 그 가운데 위치한 삼각별, S에서 E 그리고 C클래스로 이어지는 벤츠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9세대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라인들이 곡선을 띠면서 여성 운전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 공개가 됐어요.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근데 가장 크게 바뀐 변화는 헤드라이트가 바뀌었고 그릴도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진을 봤을 때 지금의 이 E클래스보다는 조화롭지 못하다, 지금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뀐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국내 벤츠에서는 이르면 내년 초쯤 돼서야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벤츠의 10번째 10세대 이 E클래스의 부분 변경 모델,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아마 내년 초쯤이면 국내 시장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저희가 타고 있는 E클래스 300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솔린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km 정도 보다 낮은 속도로 갈 때는 엔진음도 없고 이 도로에 딱 붙어가는 그런 정숙함이 느껴지는데, 이 40km를 넘는 순간 이거 디젤인가 싶을 정도로 엔진음이 조금 들려옵니다. E클래스가 승차감 갑이다, 승차감이 정말 좋다, 이런 글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벤츠라서 그렇게 좋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승차감이 월등히 뛰어난 차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벤츠를 좋아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 이 E클래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환상도 있었고 기대치도 있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주행 중에 느껴지는 그 진동이라든가 소음, 그리고 풍절음이 내가 기대했던 그 중형 세단, 고급진 벤츠의 자동차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우뚱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아까 전에 100km 가까이 빠르게 달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느껴볼 수 있었던 건 고속주행 때도 엄청 안정적이구나, 하체가 튼튼하고 무거우면서도 쫀쫀한 그 느낌 아시죠? 이렇게 앞뒤가 뜨지 않고 바퀴가 뒤흔들리지 않는 그 쫀쫀한 느낌을 느껴볼 수 있어서 믿고 밟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을 지금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뭐 다른 디스플레이라든가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넓고, 그 안에 뭐 시간이라든가 속도, 내비게이션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굉장히 준수하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괜찮다, 이런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앞좌석을 굉장히 넓게 쓰고 있어서 이 벤츠 E클래스 넓네, 괜찮네, 공간 넉넉하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탔던 균 PD는 뒷좌석 레그룸은 생각보다 좀 좁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사이드미러가 작은 차를 싫어해요. 근데 벤츠 E클래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전장이나 전폭에 비해서 사이드미러가 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벤츠 앞에서 괜히 좀 위축되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좌우가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뭐 소나타나 우리 국산차처럼 이게 계기판에다가 그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좌우에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 보이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수석에도 한번 앉아봤습니다. 과연 이 클래스를 함께 탄 사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좁은 느낌이다. 왜냐면 무릎이 이렇게 닿고 더 이상의 레그룸이 없어요. 더 뒤로 갈 수는 있겠죠. 더 뒤로 가게 되면 아마 뒷자리에 아무도 못 앉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캠인데 있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열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구조가 좀 특이하긴 한데, 이걸 열려면 제가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해서 이렇게 열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앉게 되면 제가 지금 엉덩이를 빼서 앉은 것도 아니에요. 엉덩이 그냥 똑바로 딱 부착한 상태로 앉았거든요. 앞에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레그룸은 조금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 신발 안쪽도 발을 쫙 뻗고 싶은데 뭔가 이 앞쪽에 탁 막혀 있습니다. 네. 지금이 가장 편안하게 제일 많이 뻗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는 균 PD도 지금 투덜투덜 거리는데, 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작아요. 좌우가 확실히 작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뭔가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좌우의 시야가 가리게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뒤에 누군가를 태우게 된다면 운전자가 이렇게 좀 좁혀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조작을 하는 이 형태 자체가 조금 조잡스럽습니다. 직관적이지가 못해요. 물론 뭔가 벤츠를 직접 산 구매자분들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도 있겠죠. 처음 벤츠를 타는 저에게는 조금 낯서네요. 네. 이게 뭔가 휠식의 방식과 터치스크린의 방식을 둘 다 해놨는데,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보지 않고 직동을 하려니까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가 구현하고 있는 UI 자체도 뭔가 지금의 요즘 느낌보다는 한 5년 전? 10년 전 디자인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제가 최근에 타봤던 GV80이나 다른 최신 차들에 비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뭔가 벤츠 이름값과 이 삼각별로 채우기에는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기술도 벤츠가 좀 더 노력해서 아름답게 좀 더 세련되게 구현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벤츠는 지금 위기입니다. 왜냐고요? G80과 BMW가 최근에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물론 1위를 고수했다, 전체 외제차에서 벤츠가 1위하고 이 E클래스가 판매량 1위를 했다곤 하지만, 같은 라인에 있는 G80이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뭔가 그 연속 화재 사건 때문에 2016년 이후에 하향 곡선을 그렸던 BMW의 판매량도 점점 더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는 좀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실제 판매량을 높이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벤츠 E클래스도 내년 초쯤에 되면 이제 새로운 얼굴로 등장을 하겠지만, 새로운 프로모션 그리고 뭔가 더 나아진 UI나 디지털 기술이 없이는 지금의 한국 차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안타깝지만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폭스바겐 아우디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벤츠마저도 배기가스 조작으로 우리 환경부로부터 수백억 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무려 776억 원입니다. 2016년에 폭스바겐 아우디 컴퍼니가 국내에서 배기가스 조작을 하면서 이 과징금의 규모 자체를 높여놨어요. 그리고 그 높여놓은 거에 날벼락 폭탄을 맞아버린 게 바로 벤츠 코리아입니다. 많이 벌었기 때문에 776억 원 그냥 환경부에 내면 됩니다. 분명히 내지 않으려고 민사소송을 내긴 낼 거지만 패소할 거고 결국 700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될 거예요. 하지만 벤츠가 더 걱정해야 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많이 사줬고 독일차,
이 벤츠에 대한 그 이미지 하락에 대한 거를 더 걱정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1위를 했다곤 하지만 과연 2020년도에도 벤츠가 외제차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배기가스 조작의 문제라던가 이 E클래스가 갖고 있는 조그만 단점들을 제쳐두더라도 오늘 제가 만나본 이 E클래스는 너무나 고급지고 한 번쯤은 꼭 타보고 싶은 그런 고급 세단의 정석과도 같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E클래스가 강남 소나타 국내 판매 1위라는 수입차,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기술의 벤츠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국내 프로모션이라던가 세부 옵션에 대해서도 조금 고객 맞춤형으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드리프트는 이 벤츠 국내차 판매 1위를 달렸던 E클래스와 함께 했습니다.